다음 그림은 변류기를 영상 접속시켜 그 잔류 회로에 지락계전기 DG를 삽입시킨 것이다. 선로 전압은 66kV, 중성점에 300ohm의 저항 접지로 하였고 변류기의 변류비는 300에 5이다. 송전전력 2만 kW, 역률 0.8 지상이고 A상의 완전 지락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했을 때 다음 각 물음에 답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개통도가 나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소문제가 4문제로 구성되어 있는 이 문제도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었고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해주신 문제 중 하나입니다. 자, 어느 부분을 조금 헷갈려 하시냐면은 바로 이 A상에 흘러 들어가는 전류를 계산을 할 때 이 지락 전류와 부하 전류의 합으로 구성되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는데, 자, 이번 내용을 좀 잘 공부를 하시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또 출제된다면 여러분이 쉽게 맞히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지금부터 저와 함께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먼저 여기 보시면 3상 3선식 Y결선이 되어 있고요. 중성점이 접지가 되어 있는데 저항을 통해 접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락계전기 DG가 있고요. A 전류계, B 전류계, C 전류계가 각각 상별로 있게 되고 변류 B를 거쳐서 이렇게 공급이 되죠. 변류비 300에 5입니다. 그리고 송전선로의 선로 전압은 66kV라고 했으니까 상과 상 사이에 걸리는 이 전압들이 전부 다 뭐라는 거예요? 66kV다. 선간 전압이 66kV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Y결선이기 때문에 이곳에 걸리는 상 전압은 얼마가 됩니까? 상 전압은 루트 3분의 66,000 이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까? Y결선에서는 선간 전압의 루트 3분의 1이 상전압이잖아요. 결국에 이것은 대지전압과 동일하게 되죠. 대지전압과. 자, 그 상태에서 A, B, C 상이 있게 되는데요. 송전전력 2만 kW 그리고 역률이 0.8이라는 소리. 우리 전력은 있잖아요. 공급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공급만 있어서도 안 되고요. 소비만 있어서도 안 되겠죠. 둘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결국에 송전전력 2만 kW라고 하는 것은 이 뒤쪽에서 받는 어떠한 부하라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부하를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 부하의 전력이 얼마라고요? 2만 kW. 역률이 얼마라고요? 코사인 세타가 0.8의 지상이다 라는 것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문제 1번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소문제 1번에서 무엇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나요? 바로 지락계전기에 흐르는 전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지락계전기에 흐르는 전류. 네, 지락계전기는 가만 보면은 변류기를 거쳐서 공급이 되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고, 자, 지락계전기에 흐르는 전류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먼저 평형 상태부터 접근을 해야 됩니다. 자, A상, B상, C상은 3상 평형 전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A, B, C가 어떻게 돼요? 셋 다 합은 0이 됩니다. 왜냐? 크기가 같고 방향이 120도씩 차이 나기 때문에 A, B, C상을 더하면 0이 돼요. 0. 그런데 지금 무슨 사고가 발생한 거예요? A상에 지락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지락되면은 여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락 전류 I, G가 흐르게 되죠. 맞습니까? 지락 전류가 흐르잖아요. 그러면은 A, B, C상 뒤쪽에 이제 부하가 연결되어서 전류가 계속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부하 전류, 여기도 부하 전류, 여기도 부하 전류가 갈 것입니다. 그러면은 크기는 같고 위상이 다 120도씩 차이가 나겠죠. 자, 그러면은 이 전류, 그러니까 이 지점, 지락된 점을 기준으로 이 왼쪽에서 들어오는 전류는 부하 전류와 지락 전류의 합으로서 구성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은 그 전류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한번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지락계전기는 이 지점을 기준으로 본다면 A상에서 들어오는 전류와 B상에서 들어오는 전류와 C상에 들어오는 전류가 합이 돼요. 그러면 일단 0이 되는데 여기에 뭐가 추가가 된 거예요? 지락 전류가 추가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플러스 뭐가 흘러요? 지락 전류가 같이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락 계전기의 전류를 적을 때 IA1, IB1, IC1이라고 할게요.
원이라고 붙인 이유는 여기에 들어가는 A상의 원, B상의 원 이렇게 그냥 명칭을 정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 스칼라가 아니죠. 다 방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개는 평형시에 0이라고 했어요. 0인 상태예요. 여기에 만약에 지락이 발생하더라도 이 셋은 뭐예요? 0을 유지하고 있어요. 왜냐? 부하에 계속 전력을 공급하고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 뭐가 추가된다고요? 지락전류 IG가 추가가 된다고요. 근데 지락전류가 흐르려면은 어쨌든 전류의 흐름 경로는 폐회로여야지만 가능을 한데 우리가 폐회로라고 하는 것은 닫힌 경로잖아요. 자, 지락 경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A상 이렇게 지락이 되죠? 이게 어디로 갈까요? 자, 이렇게 돼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서 저항을 거쳐 중성점으로 들어가서 A상 쪽으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이러한 폐경로가 형성이 돼요. 자, 이것을 회로로 나타내면은 교류전압이죠. 회로를 나타내면 저항이 하나 있는 교류 회로가 됩니다. 근데 저항값은 얼마입니까 지금? 300옴이죠. 전압값은 얼마예요? 전원이 이 친구입니다. 대지전압이죠. 대지전압. 그러면은 루트 3분의 66,000이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뭐라는 거예요? 지락전류 IG라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IG라고 하는 것은 접지 저항분의 대지 전압으로서 구할 수가 있고, 자, 여기서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300, 대지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루트 3분의 66,000입니다. 자, 이것을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127.02A가 나오게 돼요. 127.02A. 그러면 지락계전기에 흐르는 전류가 127.0이냐? 아닙니다. 아니에요. 무엇을 거쳐야 되죠? 변류기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변류기의 역할이 뭐예요? 대전류를 소전류로 변성해서 계기에 공급을 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이거 전류 매우 크기 때문에 지락계전기에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변류비의 역수로 곱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지락계전기에 흐르는 전류 IDG라고 하는 것은 127.02에다가 300분의 5 변류비의 역수를 곱해주면은 이 값은 얼마가 된다고요? 2.12 9처럼 보이네요. 2.12A가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번 문제에서 풀어야 할 사항은 바로 2.12A를 적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2.12A라고 적을게요. 자, 여기 지락전류 값도 127.02A라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되셨나요? 되셨어요? 좋습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지금 지락 전류를 계산하고 그리고 DG, 지락 계전기에 흐르는 전류를 계산하기 위해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풀 문제는 2번, 3번, 4번이죠. 자, 2번 문제 보시면 A상 전류계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입니까? 즉, 여기에 흐르는 전류, 3번은 여기에 흐르는 전류, 4번은 여기에 흐르는 전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세 개 다 변류비를 고려를 해줘야 하겠죠. 자, 그래서 2번 보시면 A상에 흐르는 전류를 알기 위해서 이 뒤쪽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전류는 지락 전류와 부하 전류의 합으로서 구성이 되죠. 즉, A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B상과 C상과 기전력은 같지만 지락된 경로와 병렬 구조로 화음으로써 A상은 임피던스가 낮아져서 B상과 C상보다 전류가 더 많이 흐른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우리가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A상에 흐르는 전류, A상에 흐르는 전류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요. 이 전류, 이 A상에 흐르는 전류예요. A상에 흐르는 전류. 그거는 뭐라고요? 부하 전류 I, 여기가 I라고 한다면 부하 전류와 지락 전류의 합입니다. 근데 이거는 다 방향을 고려를 해줘야 돼요. 위상을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크기와 위상. 자, 그럴 때 먼저 이 부하 전류를 구해 볼게요. 부하 전류. 자, 부하 전류 I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자, 여기 전력 얼마였습니까? 2만이었습니다. 여기 역률 얼마였어요? 0.8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압은 얼마였어요? 66kV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삼상 전류, 삼상 선전류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루트 3 곱하기 전압 곱하기 역률 분의 전력 을 해주면 뭘 구할 수 있어요? 전류를 구할 수가 있죠. 자, 전류 이 값 얼마 나옵니까? 218.69라는 값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한번 공학용 계산기로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런데 이것이 부하 전류냐라고 했을 때는
반은 맞고 반은 아닙니다. 크기는 맞는데 이걸 이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엔 무엇이 존재합니까? 역률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역률. 그럼 역률이 존재한다라는 거는 유효분도 있고 무효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나눠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유효분과 무효분으로. 자, 그래서 218.69라는 것을 피상이죠. 어떻게 보면 피상. 근데 유효분과 무효분으로 나눠주려면 여기에 코사인 세타를 먼저 곱해줘야 됩니다. 0.8 마이너스 해줘야 돼요. 왜 마이너스냐면은 역률이 지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상 전류가 되어서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J 사인 세타 0.8이 코사인 세타면 0.62 사인 세타죠. 0.62. 그래서 이렇게 닫아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걸 정리를 하면은 따라서 I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요? 174.95 마이너스 J 131.22 암페어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부하전류라는 것은 알았어요. 그러면 아까 전에 지락전류 얼마였어요? 127.0이었습니다. 따라서 IA라고 하는 친구는 얼마입니까? IA라고 하는 친구는 I 더하기 IG니까 I 더하기 IG를 해주게 되면은 여기에다가 이 127.02를 더하면 되죠. 자, 그러면 그 값은 301.97 마이너스 J 131.22 암페어가 됩니다. 실수분은 실수부, 허수분은 허수부끼리 계산을 해준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을 크기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A 이상이 흐르는 전류를 절대값을 씌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구하죠? 루트 301.97 제곱 더하기 131.22의 제곱을 해주게 되면은 그 값은요 329.25 암페어가 나오게 돼요. 이게 여기 흘러 들어가는 전류의 절대값입니다. 그 다음에 뭘 고려를 해줘야 되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이건 아니죠. 여기에 흘러 들어가는 전류 IA잖아요. I 대문자 A 이 전류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변류기를 거쳐야 됩니다. 변류기를 거쳐야 되는데 자, 변류기 목적이 뭐라고요? 대전류를 소전류로 변성을 하는 게 목적이에요. 자, 대전류이기 때문에 이걸 소전류로 변성하려면 여기에 뭘 곱해줘야 됩니까? IA라고 하는 친구는 이렇게 구하는구나. 329.25 곱하기 변류비 300분의 5를 해주면 구할 수 있겠네요. 이 값은 얼마입니까? 5.49 암페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번 소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값은 바로 5.49 암페어라고 대답을 해줘야 되겠죠. 5.49. 그러면 여기가 5.49가 됩니다. 그러면 3번과 4번 문제는 동일하게 뭐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냐면 B 전류계에 흐르는 전류, C 전류계에 흐르는 전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사고는 A상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B상과 C상에서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건전한 부하 전류만이 흘러야 됩니다. 아까 전에 구한 부하 전류 얼마였습니까? 218.69 암페어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IP 그리고 IC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 어떻게 구하죠? 218.69라는 것에다가 지금 크기로 그냥 계산하는 거죠. 300분의 5를 해주는 겁니다. 그럼 얼마가 흘러야 돼요? 3.64 암페어가 흘러야 되죠. 여기도 3.64, 여기도 3.64가 흘러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A상에 흐르는 전류는 B상과 C상에 흐르는 전류보다 많아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5.49, 여기는 3.64, 3.64 이렇게 흐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영상 접속시켜서 지락계 전기 DG에 흐르는 전류 그리고 각각의 전류계에 흐르는 전류까지 알아봤습니다. 이 풀이를 한 번만 정리를 쫙 해놓으시면은 나중에 좀 이것을 응용한 회로도 여러분 쉽게 풀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임피던스 맵과 조건을 보고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라는 문제인데요. 자, 이 문제도 소문체가 여러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개통도를 주고 여기에 각각의 퍼센트 임피던스라든지 아니면 임피던스가 나와 있는 조건을 주고요. 자, 그 다음에 각각의 소문제를 이렇게 풀이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도 굉장히 이제 문제 수도 많고 또 많이들 물어보시기도 하고 그리고 그만큼 또 자주 출제되기도 했습니다. 뭐 이 문제와 똑같이 나왔다기보다는 이 문제와 똑같이 나온 것도 있겠지만 유사한 개념들이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특히 각각의 기준 용량이 다른데 퍼센트 임피던스들이 나와 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뭐라고요? 바로 기준 용량에 맞춰진 퍼센트 임피던스 또는 퍼센트 리액턴스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소문제를 바로 봤더니 이런 조건들이 있어요. 자, 여기 다음 임피던스의 100메가볼트 기준의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그림에 직접 각각의 퍼센트 임피던스를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자, 퍼센트 ZS라고 하는 것은 한전 측의 154kV 인출 측의 전원 측 정상 임피던스가 몇 퍼센트래요? 1.2%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준이 얼마예요? 100메가볼트 기준. 그러면 환산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은 100메가볼트 기준으로 구하라고 있는데 100메가볼트로 되어 있으니까 자, 여기다가 그냥 1.2%다라고 적겠습니다. 동의하세요? 동의하셔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동의하셨어요? 자, ZTL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잘 보셔야 되는 게 퍼센트 임피던스가 아니라 그냥 임피던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154kV 송전선로의 임피던스 1.83 옴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퍼센트 임피던스는 단위가 없는데 여기는 옴이니까 이거는 그냥 임피던스를 줬으니 이것으로 퍼센트 임피던스를 계산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ZTL이라고 하는 것을 퍼센트 임피던스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퍼센트 ZTL이라고 하는 거는 10V 제곱분의 PZ로서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V의 기본 단위는 킬로볼트고요. P의 기본 단위는 킬로볼트 암페어입니다. 킬로.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식을 완성을 해보면 10 곱하기 전원의 전압이 154kV니까 154 그대로 제곱 분의 PZ인데 P가 킬로볼트 암페어 기준인데 여기는 지금 100메가볼트 암페어 메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 곱하기 10의 세제곱을 해줘야 됩니다. 메가는 킬로의 세제곱 곱해진 거죠. 자, 곱하기 옴은 1.83옴이 됩니다. 자, 이것을 하면은 퍼센트 임피던스가 나오겠죠. 자, 이것을 계산하면 얼마가 나온다는 거예요? 0.77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0.77%. 지금 제가 쓰는 거는 다 100메가볼트 기준입니다. 자, 그 다음에 TR1을 보겠습니다. TR1은 10%는 10%인데 15메가볼트 기준이래요. 자, 우리 임피던스, 퍼센트 임피던스를 환산할 때는 자기 용량분의 기준 용량 곱하기 퍼센트 자기 임피던스를 곱해줘야 됩니다. 즉, 어렵지 않아요. 자기 임피던스가, 자기 용량이 얼마라고요? 15메가볼트 15분의 100메가볼트 기준으로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자기 퍼센트 리액턴스가 얼마라고요? 10%라고요. 그래서 10을 곱해주면 이거 얼마 나옵니까? 66.67%가 나옵니다. 원래 66.66666 이렇게 되는데 반올림을 해서 66.67%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얼마라고요? 66.67%구나. 자, 이와 동일하게 같이 구하면 여기는 용량이 지금 2배 됐습니다. 근데 용량이 지금 분모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절반 수준이니까 여기는 33.33%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 자, 그러면 남은 것도 뭐예요? 남은 거는 바로 ZC라고 불리는 건데 소문자 C입니다. 자, 어디 있는 거 하니? 여기에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 커패시터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 뭡니까? 직렬 콘덴서입니다. 직렬 콘덴서의 역할이 뭐죠? 선로의 리액턴스를 감소시켜서 전압 강화를 보상하는 거죠. 유도 리액턴스를 보상하는 건데, 자, 100메가볼트 기준으로 50%입니다. 정말 고맙게도 그대로 50% 쓸 수가 있겠네요. 동의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퍼센트 임피던스를 전부 다 적어 놓은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볼게요. 이제 이 조건은 안 띄워도 되겠죠? 자, 1번 볼게요. 100메가볼트 기준의 이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하시오. ZTL은 얼마라고요? 0.77. ZTR1은 얼마입니까? 66.67. TR2는 얼마입니까? 33.33을 곱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합성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A, B, C점을 보시면 A점은 여기고 B점은 여기고 C점은 여기입니다. 자, 이것의 팁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전원 측에서 오는 방향을 보면 돼요. 그러니까 A점에서 바라볼 때, B점에서 바라볼 때, C점에서 바라볼 때 전원 측에서 그 지점까지 어떻게 오는지 그 경로를 보면 됩니다. 먼저 A점을 볼게요. A점 어떻게 되죠? 전원 측이 여기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공급이 됩니다. 전력이 공급이 되잖아요. 전원이. 그러면은 퍼센트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은 합성 퍼센트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은 그 경로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2 더하기 0.7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자, 저기는 띄워놓고 여기다 적어볼게요. 퍼센트 ZA라고 하는 거는 1.2 더하기 0.77이니까 이 값은 1.97%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B점을 보겠습니다. B점은 어때요? 여기서부터 이쪽까지 가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다 더해줍니다. 1.2 %ZB라고 하는 것은 1.2 더하기 0.77 더하기 TR1은 66.67 더하기 여기가 뭐죠? 50%. 만약에 이걸 그냥 플러스 50으로 쓴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직렬 커패시터는 마이너스를 해줘야 됩니다. 반대 부호로 직렬 커패시터니까. 자, 그래서 마이너스 50이 되어야 됩니다. 마이너스 50. 자,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은 그 값은요 18.64%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퍼센트 ZC. ZC는 여기에요. 이거 아닙니다. 지금 이거 말하는 거예요. 대문자 C. C는 이 경로를 봐야 되죠. 이 경로. 자, 이 경로를 봐줘야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경로 다 더해주면 되겠죠? 1.2 더하기 0.77 더하기 여기는 33.33입니다. 자, 이렇게 다 더하게 되면 그 값은 35.3%가 나오게 됩니다. 35.3%. 자, 그래서 우리가 저기 1번, 2번, 3번에 1, 2, 3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다음 소문지를 보시면 자, A, B, C 각 점에서의 차단기의 소요 차단 전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워볼게요. A, B, C 점에서의 각각의 차단기의 소요 차단 전류. 자, 차단 전류라고 하는 것은 차단기의 차단 전류라고 하는 것은 IS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단락 전류, 최소 차단 전류는 단락 전류와 같습니다. 그래서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곱하기 P의 N이라고 놓을 수가 있어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곱하기 PN이 아니죠. IN이죠. IN이라고 놓을 수 있어요. IN은 전격 전류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차단 전류가 단락 전류이기 때문에 저 식을 그대로 이용하면 돼요. 이때 들어가는 퍼센트 임피던스란 A점에서의 합성 퍼센트 임피던스, B점에서의 C점에서의 합성 퍼센트 임피던스입니다. 그래서 A점은 얼마였습니까? 1.97이었죠. B점은 얼마였습니까? 18.64. C점은 얼마였습니까? 35.3%. 그래서 우리가 이 사항을 이용해서 IA, IB, IC 차단기의 소요 차단 전류를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 전에 봐야 할 것, 바로 이 변압기의 전압입니다. 변압기가 여기 지금 두 개가 이렇게 기호가 있잖아요. 요거를 가운데로 이렇게 나누세요. 나누면 이 위쪽은 1차 측, 아래쪽은 부하 측입니다. 2차 측. 자, 그래서 1차 측은 삼상 154kV의 전압을 사용하겠다라는 거고, 이 밑에 B쪽으로 다 연결이 되는 이 부하들은 누가 공급한다는 거예요? 단상 55kV를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여기는 단상을 사용하는 거예요. B점에서는 단상. 자, 위쪽은 삼상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삼상 154 그리고 6.6이 있기 때문에 위에도 삼상 아래도 삼상 전력으로 공급을 하고 있겠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 여기는 당연히 송전 선로의 그 인출구 전원 측이기 때문에 삼상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적어보면은 먼저 IA라고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IA라고 하는 것은요, 퍼센트 임피던스가 1.97이었습니다. 1.97분의 100 곱하기 전격 전류를 해야 되는데, 전격 전류. 자, 루트 3 곱하기 전원이 몇 킬로볼트였습니까? 154kV였죠? 154kV에 전력은 얼마였습니까? 100메가볼트 암페어니까 100 곱하기 10에 세제곱을 해주면 되겠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비대칭분을 고려한 상승 계수는 1.6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으로 돼야 하고요. 자,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킬로암페어입니다. 킬로암페어.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가 지금 10의 세제곱이 아니라 10의 6제곱이 돼야 되고, 킬로암페어는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이 돼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세제곱 해도 되겠죠. 왜냐면은 제가 지금 154kV라고 했으니까 잠깐 착각했는데 여기 킬로볼트로 쓸 거면 여기 10의 세제곱 써도 되죠. 왜냐면 어차피 6제곱, 3제곱이면 세제곱이면 약분되니까요. 자,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어쨌든 이것을 계산하면은 이 IA라는 전류는 30.45의 킬로암페어가 나오게 됩니다. 30.45 킬로암페어. 그다음에 B라고 하는 친구를 보겠습니다. B라고 하는 친구는 퍼센트 임피던스가 18.64였습니다. 18.64분의 100에 곱하기 자 이제 중요한 전격 전류를 적어야 되는데 아까 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단상을 써야 된다고요. 단상일 때는 루트 3 암 곱해도 됩니다. 그래서 55분의 100 곱하기 10의 세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다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러면은 얼마가 나온다고요? 15.61 킬로암페어가 나오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IC를 보겠습니다. IC라고 하는 것은 35.3%입니다. 35.3분의 100 곱하기 분수 루트 3 곱하기 전압 6.6kV죠. 그리고 전력은 아까 전에 100MVA로 했으니까 100 곱하기 10에 세제곱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다가 1.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세제곱을 해주면 그 값은 얼마가 나와요? 바로 39.65 킬로암페어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굉장히 길고 또 계산 과정도 복잡해 보이고 이걸 도저히 어떻게 풀어야 되나? 그리고 왜 여기는 삼상이고 여기는 단상이었지? 라고 고민이 많이들 되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 문제도 한번 풀이해 보시면은 나중에 계속해서 떠오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집중해서 풀면요. 그거는 절대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집중하셔서 이 문제 여러분의 것만으로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림은 통상적인 단락, 지락 보호에 쓰이는 방식으로서 주 보호와 후비 보호의 기능을 지니고 있다. 도면을 보고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라는 문제로서 이 문제 같은 경우 소문제가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문제의 개수만 다를 뿐이지 이러한 개념의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었는데요.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는 주어진 도면을 보고 어디가 주보호, 어디가 후비보호, 그 다음에 각각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학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일단 그림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한번 확대를 해봤어요. 윗부분을 확대해보니 여기까지가 이제 전력회사 변전소 라인이고요. 이 밑으로는 이제 자가용 설비 라인이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도면을 보시면 이 부분이 다 이제 자가용 설비 라인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1번 소문제를 봤을 때 자 고장점 F1, F2, F3, F4라고 했을 때 주보호와 후비보호에 대한 다음 표를 괄호안을 채우라는 문제가 1번 소문제로 출제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그림 제가 확대를 해드릴 건데 자 사고점 F1, F2, F3, F4가 있다라고 했을 때 각각의 주보호를 하는 차단기와 후비보호를 하는 차단기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자고요. 자, 먼저 제가 주보호와 후비보호가 무슨 개념인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F1에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주보호라고 하는 것은 이 부근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동작하는 차단 장치가 주보호입니다. 가장 먼저 동작하는 상위 차단기가. 그래서 F1에 사고가 발생하면 이 부근에서 가장 가까운 차단기가 동작을 하게 돼요. 상위 차단기.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집으로 들어가면 집에는 뭐가 있어요? 분전함이 있어요. 그렇죠? 분전함을 열어보면 아직 열어보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열어보면 메인 차단기가 있고요. 각각의 부하별로 분기 차단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메인 차단기는 이제 배선 차단기가 역할을 수행하고요. 분기 차단기로는 누전 차단기가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그 누전 차단기에 네이밍을 한 곳도 있고 안 한 곳도 있어요. 보통 뭐 전등 부하, 전열 부하, 부엌 방 1, 방 2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부근에 부엌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부엌에 관련된 차단기만 트립이 됩니다. 만약에 부엌에 관련된 차단기가 아니라 다른 곳까지 차단이 된다면 불필요하게 차단이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이처럼 주보호라고 하는 것은 고장이 확대되지 않도록 가장 최우선적으로 동작하는 것을 주보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F1을 먼저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가 주보호와 후비 보호를 한번 써볼게요.
먼저 고장점 F1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디가 가장 먼저 동작할까요? 바로 CB1 그리고 OC1. OC1은 이제 과전류 계전기, CB1은 차단기를 의미하게 됩니다. 교류 차단기. 여기는 OC2, CB2입니다. F1에 사고가 발생하면 이러한 계통 같은 경우에는 전력이 기존에 여기서부터도 공급이 되고 여기서부터도 공급이 되고 있는 형태였어요. 그래서 F1에 사고가 발생하면요. 자, 이 부근에 있는 차단기 CB1과 계전기 OC1 그리고 여기로부터 경로에 있던 CB2, OC2도 다 주보호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쓸 때 우리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CB1 더하기 OC1 and CB2 더하기 OC2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CB2, OC2, CB1, OC1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이것처럼 주보호 적어주고요. 이제 후비 보호도 한번 적어볼게요. 후비 보호는 이것들이 차단을 못할 때 그 다음에 동작하는 약간의 마지노선 같은 느낌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동작하는 차단기와 계전기를 적어주면 됩니다. CB12, OC12 그리고 뭐예요? CB13, OC13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CB13 더하기 OC13 and CB12 더하기 OC12 자,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적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요 AND 위치 바뀌어도 상관없고요. 이 CB1과 OC1 위치 이렇게 뒤집어져도 상관없어요. 대신에 이 둘이 섞이면 안 되겠죠. 조합이 달라지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F1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주보호와 후비보호를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F2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보겠습니다. F2에 사고가 발생했는데 자, 여기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무엇을 나타내냐면 변압기를 나타냅니다. 변압기. 여기 이렇게 변압기에 사고가 발생했다? 그럼 보통 변압기 내부 고장 또는 단락 사고를 의미하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변압기에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변압기 1차 측과 2차 측에 모두 다 가압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CB3와 여기에 있는 CB4가 모두 다 주보호 장치에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돼요. 그래서 주보호장치를 적을 때는 여기 있는 RDF1도 같이 적어줘야 됩니다. RDF가 뭐냐면 비율차동 계전기입니다. 비율차동 계전기의 주 목적은 우리 필기시험에서도 자주 다뤄지는 개념이었죠. 바로 변압기 내부 고장을 검출하는 친구였어요. 그 계전기가. 그래서 보통 주보호를 적을 때 F2점에선 이렇게 적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렇게 CB3, OC3 더하기 RD F1 and 밑에 있는 이렇게 두 개 CB4, OC4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세트고요. 나는 RDF1을 밑에랑 묶고 싶다라고 하면 밑에로 묶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묶을 수도 있어요. CB4 더하기 OC4 더하기 RD F1 and CB3 더하기 OC3 이렇게 적어도 관계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후비보호를 적어야 되잖아요. 그쵸? 만약에 이러한 차단기와 계전기가 동작을 잘 못했어요. 그러면 어디를 봐야 되냐면 자, 이렇게 사고가 위로 이렇게 파급 확대되는 걸 막기 위해 최후에 여기로 오게 됩니다. 여기 뭐예요? CB1, OC1 그리고 CB2, OC2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해보면 CB1 더하기 OC1 and CB2죠. CB2 더하기 OC2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F2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따져봤고요. 여기에는 물론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와 여기 원리는 동일합니다. 여기도 똑같이 RDF2 있어요. 그 다음에 F3를 한번 보겠습니다. F3와 4를 모두 다 볼 텐데요. 자, F3는 여기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주 보호 장치는 무엇이 될까요? 바로 CB4와 OC4입니다. 그래서 F3는 CB4, OC4 그리고 또 뭐예요?
이쪽으로도 가야 되잖아요. 그쵸? 여기는 CB7과 OC7이 있어요. and CB7 더하기 OC7이 있습니다. 자, 이제 후비 보호 장치는 어떻게 될까요? 후비 보호 장치, 이 친구들이 만약에 보호를 못했습니다. 그럼 어디로 갈까요? CB3, OC3로 가고요. and 자, 여기가 보호를 못하면 만나는 게 이 친구들이죠. 그래서 CB6과 더하기 OC6. OC6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F3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후비 보호를 적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F4. F4는 어디 있냐면 바로 여기 있어요. 그쵸? 자, 여기에 주 보호 장치 무엇이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단 말이죠. 여기 주 보호 장치는 바로 CB8과 OC8입니다. 그래서 아하, 주 보호 장치가 CB의 8과 더하기 OC의 8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만약에 여기가 보호를 못한다 라고 하면 어디랑 어디예요? 여기랑 여기가 되는 거예요. CB4, OC4, CB7, OC7.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와서 CB4, OC4 and CB7, OC7.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장점에 따른 주 보호와 후비 보호 장치를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여기 1번 동그라미와 2번 동그라미가 어디와 어디에 되어 있냐면 여기 요 부분과 요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 특히 이 2번 동그라미 같은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께서 물어보시는 게 RDF1을 여기다 써도 되나요? 여기다 써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번 영상을 통해서 그런 궁금증들이 조금 해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보호와 후비 보호를 채우는 게 물론 여기는 두 가지의 빈칸만 존재하지만 자, 이렇게 한번 좀 천천히 시간 되실 때 작성을 해보심으로써 우리가 좀 많이 편하게 좀 풀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 그림은 도면의 당구장 표시의 표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나타낸 도면이다. 자, 그렇게 해서 다음과 같이 그림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각 부분 1번부터 4번까지에 대한 무엇을 쓰래요? 명칭을 쓰래요. 명칭. 약호 안 돼요. 명칭을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칭을 쓰고 보호기능 구성상 5번과 6번과 7번의 부분을 검출부, 판정부, 동작부로 구분해서 표현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적어볼까요? 자, 1번. 이 부분은 네모로 되어 있는데 이건 바로 교류 차단기입니다. 자, 2번. 자, 이거 기호 뭐죠? 이거? 커런트 트랜스포머, 즉 CT, 변류기죠. 변류기. 명칭을 쓰라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한글로 적어주세요. 자, 3번. 3번은 변압기는 변압기인데 그냥 변압기가 아니라 계기용 변압기입니다. 포텐셜 트랜스포머죠. PT. 그 다음에 4번. 4번 어디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CT로부터 이렇게 신호를 받는 거죠. 무엇을? 전류를 받겠죠. 과전류 계전기입니다. 그 다음에 5번. 5번은 뭐냐면 이제 판정부, 동작부, 검출부를 나눠서 표현하는 거예요. 자, 6번, 7번 이렇게 괄호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차단기 쪽에 5번이 표시되어 있죠. 자, 이 차단기의 역할이 뭐예요? 부하 전류를 안전하게 개표하고 고장 전류를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하죠. 즉, 5번은 결국에 동작부에 해당이 됩니다. 동작부. 자, 6번. 6번은 어느 부분이냐면 변류기와 계기용 변압기가 위치하는 곳입니다. 자, 이 부분은 검출부예요. 검출부. 자, 그 다음에 7번. 7번에 이제 과전류 계전기 있는 곳 쪽에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우리 판정부예요. 판정부. 왜냐하면 이 검출한 전류가 진짜 사고가 발생한 것이 맞는지 판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판정부가 됩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번부터 7번까지를 지금 적어봤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명칭을 쓰고 보호기능 구성상의 동작부를 나눠서 표현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걸 지워보고 3번 문제를 볼게요. 3번. 3번에 보시면 답란의 그림 F2 사고와 관련된 검출부, 판정부, 동작부의 도면을 완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질문 2의 도면을 참고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도면을 참고하라는 거예요. 3번 문제가. 근데 그걸 봤을 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 3번 문제 해석이 요 그림. 요 그림을 완성하라는 것인데요. 완성하라는 것인데 지금 CB3, OC3가 있고 RDF1, OC4, CB4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조그맣게 별류기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 시험지를 보시면 이 그림이 확대되어서 좀 그리기 쉽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이렇게 선으로만 이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어주면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겠다. 그래서 그냥 선으로 이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3번 그림의 해석이 되겠고요. 자, 4번 자가용 전기 설비의 발전 시설이 구비되어 있을 경우 자가용 수용가에 설치되어야 할 계전기는 어떤 계전기인가 5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했는데 자, 지금 주어진 소문제 4번 같은 경우에는요. 이러한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 포함되었던 경우도 있고 포함되지 않아서 출제되지 않았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5가지를 잘 기억하고 계시면 만약에 이러한 문제가 또 출제가 되었을 때 이 부분을 작성을 할 수가 있겠죠. 혹시나 출제될 수도 있으니까요. 나중에도. 좋습니다. 자, 자가용 전기 설비에 이러한 계전기는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될까요? 첫 번째, 과전류 계전기가 있어야 됩니다. 과전류 계전기는 설정값, 일정값 이상의 전류가 흘렀을 때 이건 고장이 발생했습니다 라고 해서 차단기로 신호를 보내주는 보계전기이고요. 두 번째, 과전압 계전기 같은 경우에는 일정값 이상의 전압이 되었을 때. 세 번째, 부족전압 계전기 같은 경우에는 일정값 이하의 전압이 되었을 때. 자, 부족전압을 다른 말로 저전압 계전기라고도 합니다. 자, 네 번째, 비율 차동 계전기는 이제 보통 이제 내부 고장 검출할 때 사용을 하는 거죠. 변압기에. 자, 그다음에 5번째, 주파수 계전기까지 우리가 과전류부터 해서 주파수까지 5가지를 작성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역류를 개선하면 전기요금의 저감과 배전선의 손실 경감, 전압 강화 감소, 설비 여력의 증가 등을 기할 수 있으나 너무 과보상하면 역효과가 나타난다. 즉, 역률이 오히려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러는 것이죠. 즉, 경부화 시에 콘덴서가 과대 삽입되는 경우, 너무 과하게 삽입되는 경우 그 결점을 3가지 쓰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었는데요. 역률을 개선하면 보통 좋다라고 하지만 그 역률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이제 직렬 콘덴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리액턴스를 줄임으로써 역률을 개선할 수는 있지만 이런 콘덴서가 너무 과하게 삽입이 되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온다라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고 우리가 이 결점을 쓸 건데 문제에 따르면 답이 3가지 쓰고요. 밑에 그 외로 4가지가 들어갈 겁니다. 그냥 제 답으로요. 해설로요. 그런데 제가 권장드리는 것은 그 위에 있는 3가지는 좀 확실하게 암기를 하셔서 적어주셨으면 좋겠고 이 4가지 정도는 그래도 위에 게 생각이 안 날 때 추가적으로 적는 정도로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 조금 더 이 정답에 가깝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첫째로는 모선 전압의 상승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뭘 뜻할 수 있냐면 C, 즉 정전 용량을 가지고 있는 그런 C에 의해서 진상 전류가 흐르게 되죠. 진상 전류는 뭡니까? 전류의 위상이 전압의 위상보다 앞섭니다.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있냐면 바로 페란티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 송전선로에서 페란티 현상이란 무엇이죠? 무부하 송전선로, 경부하에서 진상 전류에 의한 영향이 커서 충전 전류에 의한 영향이 커서 수전단 전압이 송전단 전압보다 높아지는 현상을 페란티 현상이라고 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블로 리액터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선 전압 상승도 그와 비슷한 논리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둘째로는 재점호에 의한 과전압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점호라는 것은 극간에 다시 이제 연결이 되는 불꽃이 아크가 발생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 재점호는 왜 일어나게 되냐면 어떤 것에 의해서 쉽게 일어나게 되냐면 바로 진상 전류에 의해서 쉽게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면요. 진상 전류는 뭐예요?
전압의 위상보다 전류 위상이 더 앞선다라고 했잖아요. 즉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차단기가 있을 때 차단기가 차단을 할 때 접점이 떨어집니다. 이 떨어지는 위치가 전류가 이제 0이 되는 시점인데 전류에 의해서 차단이 됐어요. 그런데 지상이 아니라 진상이잖아요. 그러면 전압이 뒤늦게 도착을 하겠죠. 그러면 이 높은 전압에 의해서 다시 이 전극 간에 연결이 되는 그런 현상을 재점호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런 것에 의해서 과전압이 발생할 수 있다. 자, 셋째는 계전기의 오동작입니다. 계전기의 오동작 또한 위에 있는 재점호와 같은 연유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어쨌든 콘덴서가 과대삽입이 되었을 때 세 가지는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로 이렇게 4번부터 7번까지 있게 되는데요. 고주파 왜곡의 증가에 의해서 콘덴서 과대삽입의 결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유도전동기의 자기여자 현상도 해당이 되고요. 전원설비 여유 용량 감소에 따른 과부하가 될 수 있다는 거, 과대삽입이 되었을 때. 자, 선로 및 변압기의 손실이 오히려 증가하더라라는 것도 결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것을 좀 어떻게 하면 여러분께서 확실하게 암기를 하실 수 있을까 하다가 제가 예전에 공부했을 때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우리가 단답 유형을 암기할 때 문장이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단답이 한두 개가 아니라 수백 개, 수천 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일일이 다 기억하려고 한다면 달달달달 불경 외우듯이 외운다면은 절대 기억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앞글자만 따는 겁니다. 앞글자만 따서 진짜 말도 안 돼도 되거든요. 말이 안 돼도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너무 엉뚱한 것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엉뚱하면 오히려 좋습니다. 왜냐? 제 머릿속에 더 기억이 잘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무엇이냐면 모재개 있죠. 모재개 앞글자를 땁니다. 길을 가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친구랑 가는 거죠. 이렇게 가는데 옆에 누가 지나갑니다. 그럼 제가 친구한테 이러는 거예요. 뭐야? 제 개 아니야? 모재개.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진짜 엉뚱하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야? 제 개 아니야? 여러분 이거 나중에 기억나셔서 저 찾아주시면 제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외워보시고 나중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의 단답들도 저처럼 좀 억지도 괜찮습니다. 억지도 괜찮으니까 한번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고유 전선 했죠? 전선, 고유한 전선이라고 해서 앞글자를 했습니다. 제가 왜 앞글자를 추천을 드리냐면은 문장이 길다 보니까 이 앞글자가 생각이 안 나서 뒤에 내용이 생각이 나지 않았던 적이 많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아마 겪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스타트만 끊어주면 뒤쪽은 제가 알아서 이렇게 달달달달 하겠는데 이 스타트를 모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앞글자를 외우는 게 조금 도움이 되더라라는 것이 제가 드리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동기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 4가지를 쓰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5번 이상 출제됐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뜻이고, 사실 이 내용은 이제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의 전기기기에서 단골 문제로 출제되는 필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기 문제가 그대로 실기시험에서도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항목이기도 하고요. 병렬 운전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동기발전기를 병렬로 운전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이고 만약에 이것이 조건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어떤 현상들이 발생하는지 그것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암기법도 제가 좀 재밌는 거 준비했으니까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기전력의 크기가 같아야 합니다. 만약에 기전력의 크기가 같지 않다면 무효 순환전류, 이것을 무효 횡류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그 무효 횡류가 흐름으로써 역률도 달라지고 발전기가 과열됩니다. 자, 둘째는 기전력의 파형이 같아야 됩니다. 기전력의 파형이 같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고조파 무효 순환전류가 흐르고 그 고조파 전류에 의해서 저항 손실, 즉 동손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조건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이런 영향이 발생하더라라는 것도 추가로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셋째는 기전력의 위상이 같을 것입니다. 기전력의 위상이 다를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마찬가지로 동기화 전류가 흐르는데 이번에는 유효 횡류입니다. 유효 횡류는 이제 수수 전력이 발생한다라고 하는데 수수는 주고받는 전력이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동기화 전류가 흐르게 되고요. 출력이 주기적으로 동요하고 발전기가 과열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전력의 주파수가 같아야 됩니다. 기전력의 주파수가 같은 경우가 만약에 다르다면은 주파수가 다르기 때문에 난조가 발생할 수 있어요. 난조가 발생해서 우리가 좋지 않다. 동기발전기 난조 현상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삼상인 경우에는 상회전 방향이
같아야지만 됩니다. 상행점 방향이 다르면 안 돼요. 같아야 돼요. 다르면 큰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노란색 글자 칠한 거 보이시나요? 파 위주? 이거 어떤 거 같으세요? 바로 암기법입니다. 제가 이제 국밥집을 가는 거예요. 국밥집을 가서 단골 국밥집에 갑니다. 이모님을 부르겠죠. 이모님 이렇게 부르면 이모님이 왜 이렇게 하시겠죠? 그러면은 그 국밥을 제가 주문을 합니다. 국밥을 주문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이모가 알았어 맛있게 해줄게 라고 한 다음에 제가 파 위주로 많이 넣어주세요. 토핑 어떤 걸로 넣어줄까 하면은 파 위주로 넣어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문제를 강의할 때 계속 죄송하다라고 하는데 이게 좀 잘 기억날 겁니다. 여러분 국밥집 상상하면서 배고프시잖아요. 또 공부하시다 보면은 국밥집 상상하시면서 파 위주로 넣어주세요. 이게 뭐였더라? 동기발전기 병렬 운전 조건이더라. 이런 것들을 좀 연결을 좀 엉뚱하더라도 하시다 보면은 우리가 쉽게 이 문제를 기억하는 방법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도 꼭 이 암기법을 쓰실 필요는 없어요. 이런 식으로 만드시라는 거예요. 좀 엉뚱해도 좋으니까. 자, 이렇게 동기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 4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3150에 210V 두 대의 단상 변압기 원2가 있다. 원의 변압기 용량과 퍼센트 임피던스 강하는 750kVA의 2.5%이고 이는 600kVA의 3%이다. 두 변압기를 병렬 운전해서 2차 측 1050kVA의 부하를 건 경우 변압기 원2의 부하 분담을 구하시오. 자, 이때 변압기 1이 담당하는 부하 분담은 P1이라고 하고요. 변압기 2가 담당하는 부하 분담은 P2라고 한다고 문제에서 명시해 줬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활용해서 부하 분담 문제를 풀 건데요. 이 부하 분담 문제는 지금 이런 문제의 유형과 같이 동일한 유형의 문제도 출제되기도 하고 지금 여기는 합성 용량이 주어진 형태고요. 다른 문제는 이제 합성 용량이 안 주어지는 그런 유형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부하 분담 문제를 풀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퍼센트 임피던스입니다. 부하 분담은요, 퍼센트 임피던스에 반비례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퍼센트 임피던스가 작으면 작을수록 부하 분담이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바로 퍼센트 임피던스를 먼저 통일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기준을 통일해 줘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2.5에 3을 수치만 보게 되면 당연히 여기가 더 작죠. 그쵸? 그런데 기준 용량이 어때요? 이 퍼센트 임피던스 2.5%라고 하는 것은 용량이 750 기준일 때 2.5인 거고요. 이 3이라고 하는 것은 용량이 600일 때 3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가 작았는데 실제 비교했을 때 더 작을 수도 있겠죠. 똑같이. 그런데 그것은 우연의 일치일 뿐이며 실제로는 기준 용량을 맞춰져서 계산을 해야지만 임피던스를 비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하 분담을 문제를 풀 때는 임피던스를 이용해서 풀 수도 있고 부하 분담 공식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는데 부하 분담 공식을 이용하는 건 제가 마지막에 설명드릴 것이고요. 임피던스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그거 먼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먼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바로 기준 용량 선정입니다. 자, 우리가 기준 용량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문제에서 주어진 용량이 변압기 1은 750이고요. 2는 600이에요. 여기서 저는 750으로 선정할 거긴 한데 여러분은 600으로 선정하셔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물론 임피던스가 다르게 보이긴 하겠지만 실제 B는 동일한 거예요. 왜냐? 퍼센트 임피던스는 요 용량에 비례하니까요. 그래서 우리 기준 용량을 750으로 한번 잡고 계산을 해볼게요. 자, 변압기 1의 퍼센트 임피던스를 퍼센트 Z1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변압기 1의 퍼센트 임피던스 1이라고 하는 것은 이 친구의 원래 용량은 750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750으로 환산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 친구의 퍼센트 임피던스는 2.5%입니다. 자, 이거 계산하면 얼마예요? 그대로 2.5죠. 왜냐면 이 변압기 1의 용량 그거대로를 우리가 용량의 기준 용량으로 삼았으니까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변압기 2의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해보겠습니다. 이 친구의 원래 용량은 600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준 용량을 750으로 잡았기 때문에 750에 맞게 환산하고 싶어요. 이때 퍼센트 임피던스는 3%입니다. 자, 이것을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우리 3.75%가 나와요. 3.75%.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3이었지만 여기는 3.75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지금 비교해도 여기가 작은 게 맞아요. 근데 우리 아닌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기준 용량을 통일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2.5와 3.75. 자, 여기 보시면 변압기를 병렬 운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변압기 병렬 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진짜 병렬로 운전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 변압기가 1이고 여기 변압기가 2라고 한다면 이 변압기가 서로 병렬로 운전해서 전력을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병렬 운전을 통해서 어디에다가 전력을 공급해요? 2차 측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것인데 그 용량이 1050이라는 거예요. 1050. 그러니까 이 전력 1050kVA라고 하는 것은 이 친구와 이 친구가 합성해서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이 담당하는 부하 분담이 얼만큼 되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공급하는 전력, 여기서 공급하는 부하 분담 전부 다 더하면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1050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부하 분담과 여기 부하 분담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구한 거는 퍼센트 임피던스 B잖아요. 부하 분담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퍼센트 임피던스의 B에 반비례해서 부하의 분담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2.5, 여기가 3.75죠. 자, 그럼 구해볼게요. P1이라고 하는 친구는 2차 측이 얼마라고요? 1050 중에서 2.5 더하기 3.75 하면 2.5 더하기 3.75 지금 B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원래 반비례가 아니라 비례였으면 P1은 이 변압기 1의 부하 분담이죠. 그래서 2.5가 여기 와야 되는데 반비례니까 이 둘 중에서 남의 거 3.75가 분자에 오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저항의 병렬 접속에서 전류 계산할 때도 전류가 위로 흐르냐 아래로 흐르냐라고 했을 때 그쵸? 그때 만약에 위쪽에 흐르는 저항의 전류를 구하려면 누구의 분자에다가 누구의 저항을 대입했어요? 위의 저항이에요? 아래 저항이에요? 아래 저항에다 있잖아요. 저항은 전류와 반비례 관계니까요. 그죠? 그거와 동일하게 부하 분담도 임피던스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1050이라는 전체 용량에서 부하 분담의 비를 구하기 위해서 퍼센트 임피던스의 B에 반비례하는 것을 이용한 겁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 P1이라고 하는 친구는 630kVA가 나오게 되고요. 자, 그러면 따라서 P2라고 하는 친구도 1050에다가 곱하기 2.5 더하기 3.75 분의 이번에 2.5가 되겠죠. 자, 이렇게 계산하면 420kVA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식 대신에 또 이것도 돼요. 그냥 둘이 합쳐서 1050이니까 1050에서 630을 뺀 420이라고 써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 2의 부하 분담은 각각 630kVA, 420kVA의 부하 분담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서는 지금 이걸 물어본 거고 지금 저는 퍼센트 임피던스의 반비례를 이용해서 풀었어요. 근데 이렇게도 풀 수 있어요. 자, 지금은 부하 분담을 이용하는 식입니다. 여기까지는 임피던스의 반비례였고 부하 분담을 이용하는 건데 부하 분담의 식 한번 써볼게요. 자, P2분의 P1. P2분의 P1이 뭐예요? 이 부하 분담의 B라는 거예요. P2분의 P1이라고 하는 것은 퍼센트 임피던스 1, 퍼센트 임피던스 2 곱하기 PA. PA는 피상 전력이거든요. 첫 번째 변압기의 기본 피상 전력 분의 두 번째 변압기의 기본 피상 전력의 B.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두 번째, 첫 번째. 그러니까 첨자가요. 아래 첨자가 여기랑 여기는 동일해요. 근데 이 P1, P2는 부하 분담의 B고요. PA1, PA2는 기본 용량에 대한 B입니다. 그러니까 요 600이랑 750이 요 부분이 되는 거고 부하 분담이 요 부분이 되는 거예요. 부하 분담은 용량에서 퍼센트 임피던스 1이 밑에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미 크로스예요. 크로스. 아까 여기서 반비례로 구했죠?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여기서 퍼센트 임피던스 1이 아래에 있는 거. 첨자가 요 두 개는 똑같은데 여기가 1, 2 위치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자, 그러면 이것을 이용해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그대로 써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유의해야 될 게
임피던스를 지금 저처럼 기준 용량에 따라서 환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를 대입합니다. 퍼센트 임피던스 1은 2.5%죠. 2.5분의 퍼센트 임피던스 2는 3 곱하기 PA2는 600 PA1은 75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계산하면 이 값은 1.5가 나오거든요. 1.5 그러면 결과적으로 정리하면 뭡니까? P2분의 P1이 1.5라는 거예요. 그러면 P1은 1.5에다가 P2를 곱한 것이거든요. 그죠? 그런데 앞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P1 더하기 P2가 얼마라고 했어요? 1050이라고 했잖아요. 두 개의 변압기가 병렬로 연결해서 운전해서 전력을 공급하는 거니까 이 둘의 합성 용량이 1050이 되는 거죠. P1 더하기 P2가 1050이에요. 근데 P1은 1.5 P2래요. 1.5 P2를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럼 이 식 뭘로 바뀌어요? 2.5 P2로 되죠? 2.5 P2는 1050이다. 그럼 P2에 대해서 정리하면 420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면 P1, P2에서 P2가 420이니까 P1은 자연스럽게 630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물론 부하 분담이 쉽다고 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왜 퍼센트 임피던스를 말씀드렸냐? 혼동이 없습니다. 문제를 풀 때 이거 부하 분담이 식이 안 떠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느 때 부하 분담을 쓰고 어느 때 퍼센트 임피던스를 써야 되는지 헷갈리실 때에는 그냥 이것도 오래 걸리는 부분이 아니니까 퍼센트 임피던스로 확실하게 풀이를 하시고 요거를 잘 기억하실 수 있으면 요것도 활용해 보시고 이 결과값은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둘이 결과값이 차이가 날 수가 없어요. 물론 지금은 숫자가 깔끔하기 때문에 뭐 숫자도 다 똑같은 것이지 소수까지 이렇게 하면은 오차가 발생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거는 정상적인 오차인 거고 자 여기 이런 결과값은 절대로 바뀌면 안 됩니다. 그러면 뭔가 계산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하 분담을 구하는 문제도 풀어봤습니다. 전격 용량 100kVA인 변압기에서 지상 역률 60%의 부하에 100kVA를 공급하고 있다. 역률 90%로 개선하여 변압기의 전 용량까지 부하에 공급하고자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우리 전력용 콘덴서의 용량을 계산하는 문제 두 가지 유형으로 크게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유효전력이라고 하는 것이 일정한 경우고요. 두 번째는 피상전력이라고 하는 것이 일정한 경우입니다. 우리 피상전력이라고 하는 것이 일정한 경우 대표적인 언급이 있습니다. 문제에서 어떻게 언급되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변압기의 전 용량까지 이용하겠다라는 표현입니다. 변압기의 전 용량까지 이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전력을 변압기가 100kVA까지 공급할 수 있는데 전 용량까지 공급은 뭐예요? 100kVA를 그냥 다 쓰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역률을 개선하게 되잖아요. 자, 한번 그림을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직각삼각형을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있어요. 그쵸? 그러면 직각삼각형에서 우리가 유효전력, 무효전력, 피상전력을 보통 어떻게 나타냅니까? 여기 역률각을 세타1이라고 해볼게요. 개선 전을. 그러면 여기 전격 용량이 100kVA인 변압기가 부하 100kVA를 공급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피상전력이 부하의 피상전력이 100kVA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역률이 60%니까 유효전력은 60kW입니다. 그 다음에 무효전력은요 80kVA예요. 여기는 역률이 60%로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게 잘 보시면 역률을 90%로 계산한대요. 역률을 개선한다라는 것은 전력용 콘덴서로 역률을 개선하겠죠. 근데 전력용 콘덴서는 유효분이 없는 진상 무효분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효전력은 안 건드리는 친구고요. 이 친구만 줄여요. 자, 그러면 가로축이 지금 가로 성분이 일정한 상태에서 세로만 줄면 빗변, 즉 피상전력이 어떻게 돼요? 줄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유효전력은 그대로인데 무효전력이 줄어드니까 피상전력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역률을 90%로 개선은 하지만 변압기의 전 용량, 즉 100kVA까지 부하에 공급하고자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률을 개선해서 요만큼이 무효전력이 줄어들었음에도 요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면 여기서 요만큼이죠. 그쵸? 이렇게. 자, 여기가 원래 60이었어요.
60, 그쵸? 근데 역률을 90%로 개선하면 사실상 여기 유효 전력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최종 역률이. 변압기 전용량이니까 여기 100kVA가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세타2라고 했을 때 여기에 이제 30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최종 역률이 90%이기 때문에 피상 전력이 100일 때 유효 전력은 90일 수밖에 없습니다. 90. 그 다음에 무효 전력은 원래 이만큼 80이었는데 요만큼이 줄어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는 80 마이너스 QC 전력용 콘덴서 용량만큼 줄어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만큼 줄면 100kVA가 안 되는데 저 말 하나 때문에 변압기의 전용량까지 쓴다라는 말 하나 때문에 여기가 유효 전력이 지금 늘어난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렇게 유효 전력이 지금 여기 60인데 여긴 90이죠? 이거는 일정한 케이스가 아니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P탄제드 세타 1 마이너스 탄제드 세타 2 이런 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이 부분, 이 무효 전력이 감소한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요 QC를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가 100은 그대로 유지되어 있고요. 역률도 90%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가 90kW예요. 그럼 무효 전력 어떻게 구합니까? 피상 전력의 제곱, 100의 제곱 마이너스 유효 전력의 제곱에 루트를 씌워주면 무효 전력을 계산할 수 있겠죠? 자, 이거 계산하면 무효 전력은 43.59가 나옵니다. 킬로바. 그런데 킬로바가 나오죠? 그러면 80-QC가 뭐라는 거예요? 43.59라는 거예요. 따라서 QC는 얼마라고 하는 겁니까? 36.41 킬로바예요? 아니면 킬로볼트 암페어예요? 둘 다 돼요. 둘 다 되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킬로볼트 암페어로 물어봤기 때문에 킬로볼트 암페어라고 써줘야 됩니다. 자, 우리 전력용 콘덴서는요, 조상 설비입니다. 무효 전력을 경감시켜서 역률을 개선하는 설비예요. 그래서 실제 전력용 콘덴서는 유효분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효 전력이면서 동시에 피상 전력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왜냐면 유효분이 없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설비다 보니까 그 단위를 킬로볼트 암페어로 쓰게끔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킬로바, 즉 무효 전력의 단위로 물어보는 경우도 간혹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문제에서 보통 단위가 주어지거나 별말 없어도 킬로볼트 암페어로 웬만하면 쓰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물론 킬로바가 틀린 것은 아닌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단위에 맞게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1번에는 36.41 kVA라고 답을 해주시고, 자, 2번 역률 개선에 따른 유효 전력의 증가분은 몇 킬로와트인가 라고 했습니다. 최종 역률이 90이라고 했고 변압기 전용량이라서 피상 전력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전체 유효 전력은 90kW가 되겠죠. 그런데 증가분을 물어봤으니까 90이라고 쓰면 안 되고 90 빼기 60이니까 30이라고 써주셔야 되겠죠. 30. 그래서 우리가 1번과 2번을 이렇게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